한국은 절대 가지 않겠다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라면 치를 떤다며 주변에도 한국 여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떤 이유로 한국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간 프랑스 여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 줄리아입니다. 저는 여행기를 쓰는 블로거이자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여행을 하면서 사진과 많은 팁들을 메모했다가 지역별로 또는 컨셉별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글을 쓰고 1년에 한 번씩 제 블로그 글을 정리하여 여행기를 써서 출간하는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나 팬들의 요청을 받아서 여행지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프랑스 내에서 빠른 속도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한국에 여행을 가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요청에도 애써 무시하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을 참전하셨다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셨는데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한국군과 합동작전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본인이 선택한 군인이라는 직업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알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잘못은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의 감정이 다시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휴전 중으로 알고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자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것도 거짓말 같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도 대부분 전쟁 준비에 돈을 쓰고 있어서 국민들은 사실상 북한처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았고 인프라도 중국이 북경같이 큰 도시만 발달되어 있듯이 한국도 서울만 제외하면 후진국 같을 거라고 안 좋을 거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출판 계약이 들어오고 또 나의 정신과 주치의도 한국에 가보는 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제 자신을 위해서도 직접 한국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여행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료 수집을 하며 글작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목숨까지 잃으면서 지킨 나라를 직접 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가보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려고 보니 제 가방이 다른 사람의 가방과 바뀐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가방에 제 모든 글이 들어있는 노트북이 들어있었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공항 직원은 친절하지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인천공항의 첨단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짐이 바뀌었을 때 뭔가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안도를 하며 한편으로 수화물 도둑들이 내부의 물건만 훔쳐가는 사례를 들었기에 노트북만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불안에 떠는 걸 본 공항 직원은 제가 걱정됐는지 괜찮은지 물으며 인천공항의 첨단짐 추적 시스템은 RFID 태그와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항 내 모든 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편한 대기실로 안내받고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다시 나타나서 웃는 얼굴로 첨단 시스템 덕분에 바뀐 가방의 주인을 신속하게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과 똑같이 생긴 가방을 가진 한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수현이었고 역사 연구자라고 간단히 소개를 했죠. 그는 자신의 짐이 바뀐 것을 몰랐다가 공항에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서로 교환하여 내용물을 확인 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뛰어난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와준 한국인과 수연이라는 남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항을 나왔어요. 그러나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을미를 엄청 심하게 하는 편인데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나 택시를 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항의 여행자 안내소에 문의를 하니 공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이용 가능한 지하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사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만 있는 교통 인프라였는데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듣고는 제가 너무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듣고 나니 공항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버스도 공항 리무진 버스부터 일반 버스에 택시도 리무진 택시, 모번 택시 등 승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가 나누어져 있어서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50분 만에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의 중심지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니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제 상상을 넘어서 너무나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흔한 문제가 공항에서 택시기사들과 바가지 요금 흥정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교통 인프라였지만 이런 인프라는 서울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천천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직통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줘서 실시간으로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을 기록할 수 있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더 풍요롭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 내부도 깨끗하고 시원해서 멀미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첫 인상은 저에게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기분 좋게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예약한 서울의 숙소에 도착할 무렵 음료수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숙소 근처의 카페에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녹차를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음식의 해외 진출 전략으로 고급 일식집이 프랑스 이곳저곳에 많이 생겨나면서 후식으로 녹차가 보급된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녹차의 맛을 들인 프랑스인들은 이제는 일본 음식의 후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시고 나면 감정을 좋게 하는 기호품으로서 인기가 높은 편이고 저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죠. 한국은 일본과 가까운 나라이니 녹차가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며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주인분께서도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에서 딴 녹차로 만든 차라며 아주 맛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기대를 하며 마셔본 녹차는 한 모금만 머금었을 뿐인데 깊고도 상쾌한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딴 녹차라 그런지 신선해 보였고 고소한 여운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게 마시는 순간마다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제가 맛있게 마시는 모습이 흐뭇하셨는지 사장님께서 세계 3대 녹차 생산지인 제주도에 녹차라 정말 맛있을 거라며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도 녹차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장님과 녹차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카페 내부에 신기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조 배터리가 아닌 카페의 콘센트에 전기를 꽂고 당당하게 이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카페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사담을 나누는 곳이지 이렇게 한국처럼 장시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카페의 전기를 사용하는 건 도둑과 다름없다며 욕을 먹고 쫓겨나기 딱 좋은 행위였습니다. 만약 프랑스 카페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분명 사용료를 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한국인 사장님이 아마도 저에게 녹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친절한 분이시라 가능한 일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카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의 어느 카페를 가든 이런 상황인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정의 일부분이라고 하던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에 정말 한국인 카페 사장님들이 친절하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저는 숙소가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발견한 이곳은 마치 시간 속에 멈춰선 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예약한 숙소였죠. 이 숙소는 김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좋지 않은 감정만 있었던 저에게 오늘 만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겪은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차갑고 외국인들을 피하거나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정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이란 게 사실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어렴풋이 이해한 한국의 정은
사랑, 우정과 같은 감정에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결합된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뿌리 깊은 문화로 만들어진 감정 같았습니다. 이런 한국인들만의 정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도 저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발음이나 단어 수준이 유럽 사람들만큼 높지는 않지만 몰라도 번역기 어플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적극성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가고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걸 느끼고 깜짝 놀라고 만 것이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바닥에 불이 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질문을 듣고는 이거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난방은 주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한국은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오니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이건 천상낙원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죠. 왜 이렇게 좋은 걸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거죠?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니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런 온돌방에서 잠이 드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이불을 덮고 누우면 마치 커다란 뜨거운 물병 위에 누운 것 같은 느낌이었고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몸이 점점 풀리면서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죠. 보통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고 이불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지는데 온돌방에서는 일어나자마자 바닥이 따뜻하니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마 엄마가 제가 이렇게 혼자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바닥의 따뜻함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어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욱 좋았던 건 아침밥을 식탁이 아닌 온돌방에 상을 펴놓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 투숙객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먹었는데요. 비록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식탁에 앉자마자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침에 먹던 익숙한 빵과 치즈 대신 작고 예쁜 접시에 담긴 김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사실 예전부터 슈퍼푸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들어는 본 음식이었어요. 빨간 고춧가루에 버무려진 배추가 살짝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와우, 그 맛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처음엔 톡 쏘는 매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더니 곧이어 알싸한 마늘 향과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자꾸 또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어요. 발효된 깊은 맛이 프랑스의 치즈와도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불고기.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구운 이 요리는 한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입을 먹자마자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마치 프렌치 식당의 최고급 스테이크처럼 감칠맛이 뛰어나고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말 그대로 정말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는데 반찬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고소한 나물 무침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은 상큼한 맛을, 한식은 정말 색다르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국은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 구수한 된장의 향과 두부, 야채들이 어우러져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국물을 한 입 마시는 순간 마치 오래된 친구의 포옹을 받는 듯한 따뜻함이 전해지는 듯했죠.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국의 온돌과 한국의 음식에 대한 제 생각과 느낌을 빠짐없이 적느라 정신이 없이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의 음식들은 굉장히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떡볶이나 라면 같은 매콤한 한식이 어찌나 맛있던지 한식의 매운맛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한국의 훌륭한 음식과 그리고 사람들 덕분에 편하게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다음 목적지인 부산에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멀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속버스보다는 기차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니 그런데 마침 제가 가려 한 날 기차표가 매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일정을 변경할까 지역을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고속버스를 타보기로 결정하고 고속버스를 예매하게 되었고
그렇게 탑승하게 된 한국의 고속버스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한국의 고속버스는 이게 대체 버스인지 비행기 비즈니스석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버스에 충전기를 꼽을 수 있는 전기 콘센트도 있었고 1인 좌석에 가림막까지 등받이도 완전하게 젖힐 수 있어서 완벽한 개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비즈니스석처럼 간이 책상까지 있어서 버스에서도 글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콘센트까지 있어서 배터리 걱정도 없이 글을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에 글을 적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지만 사실 배터리 이슈나 불편함 때문에 이동 중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은 비행기가 아니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든 편안하게 충전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부럽고 승객을 위해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실 버스에서 한국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한국의 버스를 보고는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버스는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켜 어떻게든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만 보일 뿐 편의성을 고려하는 건 시트의 재질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의 좌석을 타려면 엄청난 신경전을 펼쳐야만 했죠.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어느 좌석을 타든 다 편해서 좌석의 위치를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해서 길이 막혀도 버스는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맛이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사실 싼 맛에 타는 거지 승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멀미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좋다는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을 붙였는데 이 멀미약을 붙이자 정말 누군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멀미가 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노트북으로 글을 쓰면서 갔는데도 멀미가 나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학기술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숨겨진 장점들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닥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녹차를 워낙 좋아해서 한국의 녹차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마셨더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소변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했던 것도 있었지만 아직 부산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기에 소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나 버스에 화장실이 있는지 버스 기사님께 여쭤봤지만 한국 버스에는 화장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버스에는 모든 게 다 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기사님은 제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무인도에서 지나가는 배를 본 것처럼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죠. 기사님은 살짝 웃으시면서 서 있으면 위험하니 화장실이 급하면 다음부터는 좌석 스크린에 화장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가까운 휴게실에 서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자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사님의 말을 듣고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스에 그런 버튼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휴게소에 들린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휴게소를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은 정말 다시는 가기 싫을 만큼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제가 방문한 날에는 쥐까지 있었던지라 그런 화장실을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갓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난 풍경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웬 대형 쇼핑몰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하며 소변이 급한 것도 잠시 잊은 채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마이크로 원래 다음 휴게소에서 쉴 예정이었으나 지금 쉬겠다며 20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은 지금 이용해달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전 다시 소변의 급함을 느끼고 버스를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곤 화장실 마크를 보고 화장실만 바라보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쥐가 나오고 오물 냄새가 가득했던 프랑스의 휴게소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화장실은 어딜 가든 이렇게 고급지고 깨끗할 수 있는지 너무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며 기분 좋게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한 용무를 끝내고 나온 휴게소의 모습은 도심지에 있는 복합 쇼핑몰을 그대로 삽으로 떠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과 수많은 상점들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먹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떡소떡, 닭꼬치,
닭강정까지 기다란 나무꼬치에 꼽아서 파는 음식들이 매우 맛있게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이었기에 더욱더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음식을 조리하고 먹고 가려면 주어진 20분 안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입만 다시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오더니 결제를 하자마자 바로 음식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혹시나 하고 지금 주문하면 언제 음식을 받아볼 수 있나 물었더니 바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이시여, 이런 게 가능했나요?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소떡소떡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맛이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결제를 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었고 소떡소떡의 비주얼은 군침이 싹 도는 비주얼이었어요. 빨간 소시지와 하얀 떡이 번갈아 꽂혀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갛고 달콤한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떡과 함께 육즙이 가득한 소시지가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프랑스에서 휴게소는 정말 단순한 휴식과 간단한 식사를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한국의 휴게소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여행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과 편의시설, 심지어 해당 지역의 특산물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쉬어가는 곳을 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꼭 가야 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간식을 사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먹는 모습은 정말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소떡소떡을 먹으며 조금이나 한국의 문화와 일상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왜 나는 얕잡아보고 무시해버렸을까라는 후회가 들면서 과거의 제 무지함에 반성하며 남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산의 해운대와 국제시장들을 방문하며 많은 것을 보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 전날 서울로 돌아왔고 일정의 마무리로 한국전쟁기념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전시물들은 한국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유물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이 느껴졌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감동받았던 것은 한국인들이 이 전쟁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동안 가슴에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을 기리는 공간에서 나의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을 한국인들도 잊지 않고 큰 의미로 기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신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서면서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로운 한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상처의 나라로만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강인함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글을 정리하며 다시 써내리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글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켜 많은 프랑스인들을 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더 이상 상처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정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꾸준하게 오고 가며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줄리아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해들이 잘 풀어진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줄리아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 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 카페에서